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자력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원자력, 특히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논의를 우리 한국대학교의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계약교수,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 공업상무원을 지내시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 원자력 PM도 맡으셨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원자력 에너지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한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문재인 교수님께서 한미 원자력 협정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 문재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맡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협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데이터에게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또 노동적 개철이 얘기 나오면서 이 협정 개정에 관련 사람들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간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원자력이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이 확대가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기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컵30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해서 원자력을 갖다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원자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협정이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런지는 잠깐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원자력 협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어떤 원자력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농축 대처리,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왜 원자력 협정이 문제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 원자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4년도에 만들어진 원자력법을 보게 되면 이 미국이 이제 핵 무기를 만들고 나서 이 핵 확산을 금지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협력들을 즉 다른 나라에 협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유일하게 이제 법적으로 다른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갖다가 이제 허용하는 그 조항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3조에서 타국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그 조항에서 이 협정을 맺어야만 기술, 핵물질,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50년대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서 연구로도 들여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다가 이제 미국의 유학을 보면서 원자력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부터 어쨌든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정을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협정이라고 해서 123 협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123 협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핵비확산을 굉장히 강조하는 굉장히 최우선 어떤 원자력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핵비확산을 갖다가 이제 최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123 협정을 맺는 그 나라들하고 어떤 조항들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냐면 이 123조에 9가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는 그러니까 1, 2생 협정에는 이 9가지 관련된 그 조항, 그러니까 요구 사항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자력 기술을 제공을 했을 때 이 원자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항, 그러니까 협정을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준수하도록 그 기술 이전 받은 나라가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자름 농축과 사용 결로 제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감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걸 민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원자력 협정, 우리나라 지금 맺은 협정에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조항이 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과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농축과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원자력 협정 제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성 목적으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체제 하에서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려면 원자력 관련된 기술이 이제 또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협정에 따라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각에서는 우리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이제 만료를 시키고 더 이상 이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협정을 종료시키는. 근데 그럼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정을 21조 제6항을 보게 되면 이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 협정의 주요 조항인 농축, 재처리, 그 다음에 어떤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 그대로 유효하다. 아직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과 그다음에 장비, 이런 물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이 협정은 지금 당장 이 협정 그러니까 효력을 갖다가 정지시켜도 그거는 계속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녀 동의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협정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협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까지 종료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즉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종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그러면 도입을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세 개 나라가 이제 오커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협정을 맺고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들어왔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레퍼를 해보게 되면 미국 원자력법에 보면 91조 시향하고 144조 시향을 보게 되면 민간 평화적 이용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91조 시향을 보게 되면 물자 및 시설이죠. 그 다음에 144조 시향은 기밀정보 교환인데 이 91조 시향에 대한 거는 핵 추진 잠수함의 하드웨어까지 선체라든가 원자로, 물질, 그러니까 해결료 이런 것들 하드웨어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 144조 시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입니다. 기술과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환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와 안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걸 갖다가 이제 91조 시향과 144조 시향에 따라서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들여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123조, 즉 평화적 이용을 갖다가 주로 다루고 있는 123조에 따른 123 협정 가져는 안 되고 123 협정 이외에 별도의 약점, 즉 군사적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약정을 이루어야만 체결해야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법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약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123 협정보다는 미국 오커스와 같은 그런 조항을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뒤에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계약상 관련된 조건이 엄격하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오커스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해결료 형태가 호주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혹시 원자력 기술이 이제 못한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농축이나 제철이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갈갖다가 뜯어볼 수도 없게끔 해결료를 갖다 보농축인데요. 해결료를 갖다 완전히 밀봉된 형태.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이걸 블랙박스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 호주는 그런 해결료, 그러니까 원자로 관련된 상황,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블랙박스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통제, 그러니까 이게 설계 기술에 이런 것들 같은 것이 완전히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공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적성 국가에 넘어가지 않을까, 또 다른 테러단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안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커스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핵추진 잠수함을 들어올 때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 기술들 자체가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미국에 있는 CIA나 이런 FBI나 이런 그 보안 기관들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보안 프로토콜 자체를 갖다 우리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할 때 핵추진 잠수함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군사협정이 신설이 돼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현행 123 협정, 아주 농축 우리 민수용 원자력 이용이죠. 그거 관련된 123 협정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별도의 군사협정이 신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오늘 본 주제에 이제 그 민수용 원자력 평화적 이용이죠.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123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3 협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1956년도에 처음으로 협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연구용 원자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젊은 과학자 200명을 뽑아서 미국에다가 이제 유학을 보냈었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00불도 안 되는데 2,000불, 1년에 2,000불씩 넘는 그런 돈을 들여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이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을 산업을 이끈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72년도에 2차 협정을 이제 맺습니다. 이때 72년도 같은 경우 이제 막 경제 개발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리에다가 이제 상업용 원전을 들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때는 이제 이런 상업용 원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고려를 하려면 핵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 연료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2차 협정을 맺었고요. 그것이 41년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원자력 산업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전한 것과 함께 이런 농축 제철을 금지하는 그런 협정으로서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협정이 3차 협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원자력 협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3차 협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된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개정된 협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차 협정까지는 농축과 제철이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2015년 협정에서는 성과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조건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협정 때는 농축 제철이 말도 끝내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2015년 협정을 보게 되면 고위급위원회라고 한다는 것을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농축과 제철이에 관련된 현안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즉 양국 간의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계획 관련해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그 핵비확산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제철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철이를 할 이 파일럿 프로세싱이라는 데는 크게 4개의 세부 공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2단계의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기동의, 그러니까 장기동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그냥 미국한테 통보만 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그 동의 상태를 장기동의라고 하는데 그 앞에 첫 2단계에 대해서는 장기 동의를 받았고 핵심적인 세 번째, 네 번째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연구 시설에서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핵비확산이 되는 핵비확산성을 갖추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탁제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많이 이제 예를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방출되어 있는 사용해결료를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에다가 제철을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플루토늄을 갖고 와서 이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영국이나 프랑스에다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제철이, 그러니까 위탁 제철이는 할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2015년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어떤 핵연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원전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재처리를 해서 뭔가 우라늄의 어떤 이용률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뒤에 지금 말씀드렸던 후단 부분, 즉 재처리를 하고서 나온 플루토늄을 이용을 해서 핵연료를 만들어서 국내 원전에 집어넣는 이 단계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2015년 협정에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농축 같은 경우에도 20% 미만, 우리가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 농축도를 가지고 3에서 5%는 전용축 우라늄, 그러니까 이건 원재료 연료에 사용되는 그 용도고요. 그 다음에 20%까지 20% 정도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높으면 고농축,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전용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3에서 5%는 우라늄 연료지만 5%부터 20% 사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별도로 세분을 해서 헤일리움, 고순도 전용축 우라늄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가압경수로 같은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도가 3에서 5%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리고 앞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선진 원자로들, 그러니까 SMR이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들이나 아니면 제4세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의 농축도를 갖다가 5%보다 훨씬 높은 그런 연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연료 농축도가 높아진다면은 원전에 집어넣어서 더 오랫동안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용해결 자체 발생량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 중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핵연료의 농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20% 미만까지 이제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까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농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개발된 우라늄 연료 그거의 농축도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같은 경우에도 이 우라늄 농축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민수용으로 우리가 이제 우라늄 농축 수사를 확보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우라늄을 그러니까 5%에서 20% 사이에 있는 제가 볼 때 한 19.75% 정도까지는 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는 우라늄을 생산해봤을 때는 이게
민수용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선진 원자력 해결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갔을 때는 그 핵추진 잠수함 해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힘들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협정의 어떤 한계라고 보면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어쨌든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축 제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농축과 제철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즉 장기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업적 규모로 농축이나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어떤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농축과 제철의 어떤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농축이나 제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그때 그 시설과 연구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어떤 가결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장부를 자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농축과 제철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할 수 있다. 선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좀 협정을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측 불가능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 협정에서는 농축과 제철이 그다음에 일가지 제철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고위급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협의를 거쳐서 5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서면 약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을 때 20% 미만까지 전용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처리도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있다. 위탁제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부분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은 되게 이제 유하게 써 있죠. 뭐 가능하다, 뭐 서면 약정한다, 합의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외교적인 용어인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일부로부터 어쨌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2015년 협정 이게 참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그 불평등한 조약이죠. 어쨌든 원자력 기술을 뒤로오다 보니까 미국을 뒤로오다 보니까 그런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답답함 때문에 어디서 이제 협정을 종료하면 어떻겠냐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3조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원자력 기술이나 인력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이 효력이 중지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교육 금지국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원자력 협력까지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오는 기술,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 기술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용적 우라늄, 즉 우리 원전의 연료죠. 전용적 우라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전 물품 이런 것들이 수입이 중단이 됩니다. 즉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올스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전 수출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에 있는 그 DOE, 그러니까 에너지부에다가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른 원전, 우리나라 원전을 다른 나라 수출하니까 이거 통제하는 거, 이거 수출 허가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원전 수출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동의권이라는 게 존속이 됩니다. 21조 제6항을 보게 되면 10조 농축제철이 뭐 이런 뭐 그러니까 10조가 제2전이고 11조가 농축제철, 13 성산병, 14조 안전조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종료를 해서 우리가 이제 협정을 종료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지도 못하면서 자녀 동의권, 즉 원자력 관련된 미국에서 모든 원자력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원자력 협정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항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우라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가 심화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신규 원전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자력 이용들 국가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핵연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핵연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라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라늄을 공급해주는 그 광산이나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바로바로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임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라늄 가격은 막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5배, 6배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 불에다 또 기름을 껴얹은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굉장히 커졌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권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데요. 이 러시아라고 한다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라늄 시장에서 아주 큰 손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장에서 거의 절반 46%를 러시아가 농축 우라늄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를 제재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면서 러시아를 제재를 했을 때 다른 건 다 했는데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원전의 20%, 미국에 이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의 20%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농축 우라늄 갖다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 있는 원전 20%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못했는데 2024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산 우라늄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2028년부터 금지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자꾸만 이제 이런 우라늄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우라늄 이 수급 상황이 더 불안정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라늄 물량,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최악의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 이용을 하려면 안정적 해결을 확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상해연료가 나옵니다. 상해연료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이제 저기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저장소의 저장 용량이 전부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부터 포화가 됩니다. 포화가 될 걸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저장소 좀 포화되니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포화가 되면요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끄집어내야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고 원자로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걸 빼가지고 보관할 공간이 없으니 새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그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고준희, 올해 3월달에 고준희 방사선 폐기물 특별 보입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조건을 많이 달아놔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상해율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상해율을 보면은 상해율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우라늄 235가 238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3년에서 5년 정도 연속은 되더라도 여전히 우라늄이 있고요. 우라늄 238과 2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RU라고 해서 오히려 플루토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5% 정도가 이제 핵분열 생성물이 되는데 요것만이 쓰레기입니다. 나머지 요것들은 회수를 하게 되면 다시 핵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제초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모있는 물질들을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이제 우라늄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끄집어내서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왜 문제가 없었냐면은 우라늄 시장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그 서방권하고 미국하고 이제 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이게 갈등이 없다 보니까 우라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또 원전 수요 자체가 이렇게 높지 원전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지금 같이 이렇게 막 각광을 받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라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농축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철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다시 끄집어 써야 되는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으니 뭐냐 농축하고 제철이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농축하는 우리가 농축 시설 갖다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자가 농축이라고 한다는 거는 요즘에 이제 그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감시하는 그런 뭔가 체제를 만들게 되면 뭔가 딴짓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축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와가지고서 서로 이제 공동 운영을 하다 보면 서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축이라고 한다는 것과 제철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서로 감시를 하다 보면 서로 뭔가 이런 그 농축이나 제철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딴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우리 원자력 사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자 농축 시설을 한번 운영해보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철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체로 이제 습식 제철이,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어떤 수화학 성분을 이용한 그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제철이라는 걸 습식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 습식 제철에는 굉장히 이제 순수한 플루토늄을 갖다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제철 습식 제철을 하게 되면 여기서 플루토늄만 아주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플루토늄만 순수한 플루토늄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식 제철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웬만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그런 민감한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공인된 그런 시설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식 제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제철을 하는 물질을 갖다가 수화학 성분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습식이고 이거는 근데 그런 수화학 성분이 없이 물을 갖다 이거 다 녹여 전기 분해를 시키는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서 만드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네트 이런 것들 초우려늄 원소 분해 갖다 같이 섞어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추출하다 보니까 순수한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렵다. 그래서 핵비약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핵비약 센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핵비약 센성을 갖춘 그런 이 제철의 방법을 우리가 건식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 습식과 건식 제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다자가 제철하냐 이런 옵션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체 농축이나 습식 제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미국으로도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다자 농축, 그 다음에 다자 건식 제철이, 그 다음에 아니면 위탁 습식 제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쉽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데 다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협정 개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제처리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이제 없다. 그래서 위탁 제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보관 시설에서 그걸 빼내가지고서 영국이든 아니면 프랑스든 보내는 거니까 그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료가 나오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를 돌릴 수 있는 잠깐 임시 방편이지만 그래도 공간을 갖다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철이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위탁 제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뭔가 승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우라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게 앞으로 장기간,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수급 양, 그러니까 공급 양 자체를 줄이려면 우선 먼저 우라늄 광산도 확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시간 오래 걸리죠. 그 다음에 시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처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시설을 재처리나 농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투입을 했을 때 앞으로 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 조건만 갖춰주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미국과 유라톰 협정, 유라톰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몇 나라들이 이제 서로 같이 다자간 모여서 서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서로 어떤 그 다자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거기서 나오는 농축, 우라늄 농축,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철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에도 농축과 제철이 시설을 이렇게 다자간 농축 시설을 다자간 농축이나 아니면 제철이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안정적으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관계에서 자료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개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농축, 위탁제철, 건립제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고요. 한행 조항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꿨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하고 이런 농축과 제철이 건립제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그 서로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농축 관련해서는 조금 좀 복잡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원전 연료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까지 들어오게 되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해결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서 조금 방향에 아니면 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그다음에 위탁제철이나 이거는 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데는 어쨌든 재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핵보유 국가가 이제 그 어떤 트랙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협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축과 제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떤 우리 자체 잠재적 핵능력 아니면 핵주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축과 제철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그나마 그래도 미국의 어떤 그 핵 확산 우려를 저항을 그걸 좀 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주 좋은 발표를 짧은 시간에 잘 해주신 우리 윤주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Q&A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먼저 좀 두 가지. 너무 재밌는데요. 혹시 한미 원자력 협정 논의가 나오는 거는 또 트럼프가 약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이 개발하니까 이쪽도 개발에 대한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 핵무기 공인 5개국, 비공인 4개국, 그 다음에 또 3개국이 있는데 공인 5개국은 다 아신 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비공인 4개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그 다음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세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24페이지 있잖아요. 그 핵심 그 기술, 플루토늄 토전.
만약에 우리가 맘만 먹고 미국이랑 모든 단절을 각오하고 우리 자체 기술로 이거 할 수 있나요? 두 개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그 핵추진 잠수함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들 핵추진 잠수함의 용도가 북한만 견제하는 용도로 괜찮은 그 무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크게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중국 견제해야죠. 제가 볼 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 그 수준 보유를 하게 되면 대양 해군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양 해군을 지향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중국을 견제를 해야죠. 우리는 중국에서 이제 거기 우리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걸 견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부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 석유하고 이 가스가요 하루에 몇 천억 원어치씩 막 갖다 쏟아 부어진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말라카 해협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이라고 있죠. 거기가 만약에 우리 수송로가 수송불 쪽을 통해서 오는데 그 수송로가 막히면 우리나라 한 며칠 지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송로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먼 미래이긴 하지만 북극 항로가 이제 점점 이제 이 지구온날 때문에 생기잖아요. 저는 지구온 이게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들어갔을 때 이거는 북한만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보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그 핵미사일 기지도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 다음에 중국 견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에너지 수용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다각적으로 포석화해서 이제 상징적인.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로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농축을 할 때냐, 농축이 더 낫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축이 말로는 쉬운데요. 이거 갖다가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상업적인 규모로 그게 몇백 킬로그램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드는 시설을 만들기까지는 우리나라가 기반이 별로 없어요. 기술적인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농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습식 제철을 하는 그런 시설들하고 전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 사용 해결료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겠다면 그거를 확장을 하고 거기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제철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습식 재치를 통해서 플루톤을 뽑아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십니다. 네. SMR 하는데 그 지금 20% 미만의 농축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저기 한수원님 그 SMR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농축이나 제철이거나 뭐든지 물고가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연료를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걸 뭐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요. SMR과 관련해서 지금 SMR 그러니까 개발 중인 거는 그냥 대형원전에 쓰는 그 농축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원자로가 이게 원통형이거든요. 원통형인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사이즈가 얼마나 작으냐 크냐에 따라 가지고 중성자라고 한다는 게 발생을 하면 중성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즈가 작으면 누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자라고 한다는 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 매개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자가 이게 누설이 많이 되면
분열 반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분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죠. 그러면 효율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만회를 시키려면 농축도를 높인 핵연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에 비해서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일류라고 해가지고서 5% 이상에서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제대로 공급해줄 수 있는 상용 시설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센트루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해일류라고 핵연료를 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공급하려고 이제 막 기술 개발하고 이제 막 설비 아주 확장하고 있거든요. 센트루스라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 농축 이게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공급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원자로에 쓰이는 그 농축들을 가정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높인 농축도의 해결료를 쓰는 것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너무 해결료를 자주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결료를 자주 간다는 거는 사회결료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화해서 농축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인포메이션. 센트루스입니다. 센트루스. 예, 또 질문. 우리 부회장님 먼저. 그 제철의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위탁 제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프랑스하고 영국 정도인 것 같아요. 영국의 비엔엠팩 사이트 목스 제철 시설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 시설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우라늄 원전이 늘어나면 제철이 어떤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쪽에 접근해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 뭔가 해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 건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네. 그래도 괜찮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문 닫았어요. 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탁 제철을 하려면은 이제 투자도 좀 해서 시설도 좀 대비도 좀 하고 인력도 좀 다시 저기 해서 그걸 좀 해달라고 영국하고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어떤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 우리가 원전 그럼요. 지어준다든지 뭐 운영해준다든지 하면서 아주 좋은. 예. 아니, 지금 영국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조금 오늘 주제하고 좀 달라지는 건데 제가 이제 영국하고 작년하고 올해 이제 공항 칼리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하고 우리나라 공항 칼리만하고 이제 연례 워크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 되게 원전 선진국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1996년부터인가 그 시즈웰 B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40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게 원전을 안 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네들이 원자력 공학과에 한 과를 개설을 해서 이 커리큘럼 운영할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할 수가 없대요. 다 이제 사라져가요. 그래가지고서 얘네들이 인력을 양성을 해서 SMR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 현재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원전 같은 거를 건설하는 거를 EDF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에다가 위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운전도 니네가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 산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인력이 무너지게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돼서 산업을 망가뜨리고 인력을 양성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침체를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예. 우리 박진표 회장님. 기본적인 내용 올라가지고 기초적인 거 좀 질문드렸는데 이제 뭐 아까 몇 가지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제철이에 조금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철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국이 특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서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의 기술 갖추고 있는지 좀 전반적으로 좀 중국하고 러시아는 제철이 합니다. 습식 제철을 거기는 뭐 핵보유이기 때문에 제철을 해서 이제 핵 재활용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데 얘네들이 정말 선진국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이 보면 1979년도에 핵배악성법을 만들어가지고서 핵 재처리를 금지하고 그냥 직접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재처리 기술을 만들었을 때 이 습식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인력 없습니다.
그냥 겨우 이제 건식 제철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지금 많이 쇠퇴했잖아요. 쇠퇴한 게 뭐냐면 원천 얘네들은 페이퍼나 뭐 이런 실험실을 해서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짜 산업에 응용을 시켜서 상업적인 규모, 그다음 원전 건설하는 거, 시공하는 거 완전히 망가진 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를 상업화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보니까 이 제철이도 마찬가지인데 원전 산업 자체가 지금 그걸 갖다 이렇게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이 없다.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씁니다. 아니 해결료를 씁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그냥 원자력분에서는 정말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또 다음 발표를 위해서 또 우리 발표해 주시고 Q&A에 답해 주시는 문재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